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골프 일정이라 어쩔 수 없네요. 장례는 알아서 치르세요. 친정어머니 장례식 당일 빈소에 홀로 앉은 서희에게 도착한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밝게 웃으며 골프채를 든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럴 수가. 서희는 핸드폰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휴대폰 속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골프를 선택한 시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3층 빈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서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순 여사의 사진이 촛불빛 아래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이제 진짜로 혼자 남으셨네, 우리 엄마. 서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핸드폰 진동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차미경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지금 공항에서 출발해. 골프 스케줄이라 어쩔 수 없네. 장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도훈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가족처럼 말입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장례식 날에 저 얼굴로 웃으면서 골프를 가? 서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인데 시댁 식구들은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이게 사람 사는 거 맞지? 장례식 날 골프채부터 챙기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서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가 떠올랐습니다.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이 들어왔어요. 저 여기 상주분 되시나요? 네, 제가 고인 딸입니다. 뭐 준비할 거 더 있나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례 절차 때문에 서류 몇 장 더 설명드리고 도장 받을 게 좀 있어서요. 병원 직원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장을 찍었어요. 화장장 예약, 영정사진 준비, 장례용품 준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는데 다른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네, 있다고는 한데요. 다들 바쁘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합니다. 서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골프가 급한 일이라니요. 병원 직원이 나간 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거든요. 서희는 빈소 한쪽에 놓인 꽃다발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준 조화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미 꽃잎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엄마 장례식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놀랐을까. 서희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10살 할인이는 지금 학원에 있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서희는 영정사진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땐 자주 못 와서 미안했고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혼자 앉혀놓고 또 미안하네. 서희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희는 영정사진 옆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이었어요.
병원에서 유품으로 전해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화면을 켜자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건 꼭 잠가 놓으셨지. 비밀번호가 뭐였을까? 서희는 어머니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어요. 할인이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어요. 역시 또 나 생일이네. 엄마, 끝까지 난 그냥 딸이었구나. 서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서희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일상 사진들이었는데 이상한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 내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낡은 기계들과 안전 표지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공장 사진 같았어요. 엄마가 왜 이런 걸 찍으셨지? 기계, 표지판 그냥 추억 사진 같지가 않은데. 서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침을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음성 메모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또 새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냥 계속하래 사람 숨이 막히는데도 일을 멈추지 말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어조였어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도 환풍기 또 멈췄다. 이러다 다들 병 나는 거 아닌가 몰라. 머리도 띵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서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파일에서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들 손 놓고 밖으로 나가요. 더 있으면 큰일 나요. 아직 마감도 안 했는데요. 그냥 나가라고요? 그러다 실적 떨어지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텐데요. 지금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냄새 맡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희는 메모장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들이 있었어요. 3월 15일 기침이 심해졌음. 가슴도 답답함. 3월 20일 병원 가야겠음. 몸이 이상함. 3월 25일 검사 받았는데 폐에 문제 있다고. 서희는 마지막 줄을 읽고 놀랐습니다. 혼자 알지 마라. 서희야, 엄마가 왜 아픈지 알아야 해. 엄마 나보고 꼭 알라는 거였구나.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걸. 서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빈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급하게 휴대폰을 상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문이 열리며 병원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장 더 서명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요. 아, 네. 괜찮아요. 가져오세요. 서희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서희는 계속 어머니 휴대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공장 사진들, 음성 메모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까지요. 혼자 알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빈소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차미경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강도진과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어요. 어휴, 서희야. 고생은 했겠네. 그래도 너 혼자 잘 해놨네. 이 정도면 됐지 뭐. 차미경은 짧게 인사하고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한 번 하고 바로 돌아섰어요. 3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더라.
요즘 누가 이렇게 크게 하니? 차미경이 서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 어떡하니? 이 꽃들만 해도 값이 얼마야. 이게 다 돈인데. 차미경은 빈소를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도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인지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도훈아, 그래도 내 장모님 마지막인데 너라도 좀 신경 좀 써봐라. 상주 옆에 좀 서 있든지. 서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 지금 회사 쪽이 너무 정신없어서 메일이랑 톡이 계속 와. 도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강도진은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말은 없었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나저나 장모님 남기신 유품들은 어디 있나?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차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품이요? 아직 제대로 정리도 못했는데요. 서희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휴대폰이 떠올랐거든요. 휴대폰, 통장, 메모 이런 거. 혹시 빚 같은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차미경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따로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아직 병원에서 받은 것만 겨우 챙겼어요. 서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 휴대폰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 가방 좀 잠깐 볼까? 혹시 중요한 거 잘못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차미경이 서희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제 개인 가방인데요. 서희는 가방을 몸쪽으로 당겼어요. 왜 그래?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니? 숨겨놓은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속옷이랑 약, 제 메모장 이런 것들 있어서 그래요. 남 앞에서 열기 좀 그래서요. 서희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이 들어 있었거든요. 차미경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서희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뭐. 우리는 또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내일까지 정리 깨끗이 해놔. 차미경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세요? 장례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골프 약속이 남아 있어서 이게 다 사람과의 약속이라 취소하기가 쉽지 않네. 도훈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마지막인데 골프가 그렇게 더 중요해?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좀 이해해줘. 이게 다 회사 라인 사람들 모이는 자리야. 한 번 빠지면 두고두고 말 나와. 도훈은 시계를 보며 서둘렀습니다. 세 사람은 그대로 빈소를 나갔어요. 다시 서희 혼자 남겨졌습니다. 엄마 봤지 저게 내가 15년 동안 시집와서 본 그 집안 진짜 모습이야. 서희는 주저앉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서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서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휴대폰 속 사진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서희는 택시를 타고 공장이 있는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셨던 대진화학 공장이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대진화학 강도그룹 계열사.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 회사 계열사였구나 싶었습니다. 공장 외벽에는 여러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안전모 착용 필수, 유해물질 취급주의, 무단 출입 금지. 서희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찍으신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은 곳이었어요. 공장 정문에는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스캔하는 기계였어요.
저 여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희는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던 윤말순 씨 기억하세요?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셨는데요. 윤말순 씨요? 아,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분 딸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분 삼공장 쪽에 계셨어요. 박스 포장하고 정리하는 일 많이 하셨죠. 경비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다거나 공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삼공장이 말이 좀 많아요. 환풍기가 자꾸 고장나서 냄새난다고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경비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풍기요? 공기 빼내는 그거요? 네, 공기 정화하는 환풍 시설이요. 그게 한번 멈추면 냄새가 코를 확 찌르죠. 머리 아프다고도 하고. 서희는 어머니 휴대폰 속 음성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환풍기 고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안쪽을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일하신 곳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직원 아니시면 절대 출입 안 돼요. 규정이 아주 엄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희는 공장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작은 출입구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 같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서희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 얘 그냥 감기겠죠 뭐. 요즘 계속 기침이 안 멎네요. 남자는 마스크를 쓰며 대답했어요. 혹시 삼공장에서 일하시던 윤말순 씨 기억하세요? 연세 조금 있으시고 손 빠르다고 소문 나셨던. 아, 말순 누나요. 애구,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분 일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그분 딸입니다. 장례 치르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누나 마지막에 기침을 얼마나 하셨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공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한번 시작하면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이시고요. 남자는 말하다가 주위를 살펴봤어요.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공장 환풍기 자꾸 고장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메모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직원들끼리만 아는 얘긴데 엄마 휴대폰에 다 남아 있어요. 냄새가 난다. 환풍기가 멈췄다. 이런 얘기요. 서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호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서희 손에 슬쩍 넘겨줬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뒤쪽 직원 출입문 쪽으로 혼자 오세요. 사람들 있을 때는 말 못합니다.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서희는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혼자 오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밤 11시 서희는 대진화학 공장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단 특유의 삭막한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으려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어머니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맞나요? 낮에 뵀던 분 계세요? 서희는 작은 목소리로 어둠 속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낮에 공장 앞에서 만났던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재빠르게 둘러본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여기 CCTV 많아요. 남자는 서희에게 손짓을 하며 공장 옆 작은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간이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 안은 좁고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철수는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서희 앞에 놓았습니다.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공장 설비 관리 맡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누나랑 같은 라인에서 오래같이 일했어요. 누나, 진짜 성실했어요. 철수는 말순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철수 씨, 우리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진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희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생각을 바꾼 듯 다시 넣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님 아프신 거 이 공장 때문입니다. 공장 때문이라니요?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진짜 이 공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가 곧 다시 낮아졌습니다. 삼공장 환풍기 벌써 반년 넘게 제대로 안 돌고 있어요. 수리비 든다고 윗선에서 그냥 좀 버텨라 하고 미루기만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보고 그 냄새 다 마시면서 그대로 일하라는 말이었단 거네요? 예. 화학약 냄새가 코를 확 찌르는데 누님이 하루 종일 기침만 했어요. 밤에도 기침한다고 했어요. 철수는 말하다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가방 안을 뒤지더니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하나 챙겨놨습니다. 말순 누님 위해서 모아둔 거예요. 이제 따님께 드려야죠.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서희는 두 손으로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얼른 지우라고 했던 파일들입니다. 제가 몰래 빼놨다가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철수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창문 밖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고 난 기록들, 구급차 타고 나간 기록들 전부 들어있어요. 안전점검 안 한 거, 서류로는 한 것처럼 속인 것도 있고요. 서희는 USB를 꼭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습니다. 말순 누님이 마지막에 제게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희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나만 알고 죽으면 안 된다. 우리만 아프다고 끝내면 안 된다. 밖에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그 말을 계속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희의 코끝이 얼얼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치지직거리는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이 시간에 무전기 소리가 왜 들리지? 순찰 시간 아닌데. 철수는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안팀 안 도는데 뭔가 냄새가 좀 이상하네요. 무전기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바닥을 구둣발로 찍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 더 있다가 걸리면 둘 다 큰일 납니다. 철수는 급하게 서희를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희는 USB를 가방 안 깊숙이 밀어넣고 작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뒷문 쪽으로 돌아 나와 공장 담장을 지나쳐 인근 도로까지 전력으로 달렸어요. 가까스로 잡은 택시에 몸을 밀어넣고 주소를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묘하게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위에 정갈하게 놓인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내가 올려놓은 적이 없는 봉투인데. 서희는 찜찜한 마음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묵직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공장 담장을 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과 몸짓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찍었으면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대체 누가 어디서? 서희의 등줄기를 차가운 감각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서희는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숨소리만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장난 전화면 그만하시죠.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희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린이가 곤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너라도 편하게 자고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딸. 서희는 아이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면서도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온 거야? 새벽에 살금살금 들어오더라. 넥타이를 매며 도훈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품 좀 더 챙기러 갔었어. 장례식장 쪽 정리할 게 남아서. 서희는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버리라고 하지. 뭐하러 그걸 또 챙기러 가. 도훈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어딘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 어딘가에 의심과 경계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빨리 나가네. 무슨 큰일 있어? 중요한 회의 있어서 그래. 오늘 하루 정신 없을 것 같다. 도훈은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홀로 남은 서희는 거실로 돌아와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고 보고서, 응급실 이송 기록, 안전점검 누락 현황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지난 6개월 동안 공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날짜별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반응, 피부 화상 등의 사고 내역이 빽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그냥 숨겼단 말이야? 하루에도 서너 명씩 다친 날이 허다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응급실 이송 기록이었습니다. 그 목록 중간에서 윤말순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말순 호흡곤란, 가슴 통증 3월 28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던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환풍시설 정기점검은 3개월째 연기로 표시되어 있었고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는 거짓 체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규정 어긴 거네. 돈 아끼겠다고 사람 목숨을 이렇게 취급한 거네. 서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서인은 흠칫 놀라 화면을 닫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문 앞에 잠깐만 나와주세요. 저희 집은 요즘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는데요. 혹시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서인은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받는 분이 윤서희 씨 맞으시죠? 발송인 이름은 안 적혀 있네요. 그냥 반송되길래 다시 가져온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배달 기사가 돌아간 뒤 서인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은색 휴대폰 하나와 짧은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다. 조용히 살기를 바란다. 이걸 보낸 사람이 나더러 가만히 입 닫고 살라는 거네. 이걸로 겁을 주겠다는 거고. 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보니 갤러리에 사진이 하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 속에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철수를 만나 서 있는 서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것 같지만 분명히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이렇게 찍혔는데 이건 아예 따라다녔다는 거잖아. 우연이 아니야.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지만 서희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위협의 시작은 어머니의 죽음이었고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결국 혼자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감시와 협박 속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인터넷을 뒤져 노동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법무법인 이름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다가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시민법률센터 장태성 변호사. 설명란에는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재해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심호흡을 한 뒤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문제 같아요. 어머니가 화학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짧게 요약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울분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하실까요? 그 시간에 변호사님 일정 비워볼게요. 네, 갈 수 있어요. 서희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 시민법률센터. 크지 않은 사무실이었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노동법 관련 서적과 판례집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장태성 변호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윤서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장태성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서희는 어머니가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갑작스러운 죽음, 휴대폰에서 찾은 사진과 음성 메모, 대진화하기, 시아버지 회사 계열사라는 사실, 그리고 어젯밤 철수에게서 USB를 받은 일까지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그 USB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서인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장태성은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규정을 어긴 정황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제가 괜히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네. 환풍시설을 반년 동안이나 손도 안 댔다는 건 이건 그냥 알면서도 버틴 거예요. 거기다 사고 난 것도 숨기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장태성은 사고 보고서와 점검 누락 내역을 번갈아 보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까 감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도 오고요. 제가 공장 근처 간 것도 사진으로 찍혀서 집으로까지 보내줬어요. 서인은 봉투와 사진, 협박 메모, 정체불명의 휴대폰까지 모두 꺼내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위험하네요. 상대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그룹사 쪽이면 수단을 좀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태성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증거만 들고 있는 걸로는 너무 불안해요.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튼튼하게 묶어놔야 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들 전부 암호화해서 여러 군데 백업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증 받아서 원본 그대로라는 걸 공식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공증이요? 그럼 이걸 법원에서도 믿어주는 자료가 된다는 건가요? 네. 나중에 법정 가면 이거 나중에 만든 거 아니냐고 꼭 시비를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도장을 받아두는 거죠. 장태성은 능숙하게 파일들을 복사하고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용노동부에다가 긴급 안전점검 요청을 넣겠습니다. 공장 전체를 털어보게 해야죠.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뉴스에서만 보던 일 같은데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고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나온 사건인데요. 그는 곧바로 컴퓨터 화면에 공장 주변 지도를 띄워놓고 출력된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장 주변 지도입니다. 어디가 위험구역이었는지,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났는지 표시해 볼게요. 3공장 구역에 굵은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여기 3공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환풍기 고장난 곳 바로 여기입니다. 맞아요. 엄마가 바로 이쪽 라인에서 일하셨어요. 메모에도 계속 그쪽 얘기가 나와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기 샘플도 따야겠습니다. 아직도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장태성은 새 메모지에 할 일 목록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서희 씨가 너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계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당장 집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일단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님도 같이요. 제가 임시 숙소를 알아보죠. 서인은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유품 중에 공장에서 입으시던 작업복은 따로 남아있나요? 장태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작업복이요? 네, 병원에서 비닐에 싸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냥 오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옷에 묻은 성분만 나와도 이게 어떤 공기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옷 지금 집에 있는데 그냥 옷장에 넣어놨어요. 그럼 그 옷 바로 가져와야겠네요. 제가 전문기관에 감정 요청 넣겠습니다. 장태성은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상 지금 바로 가도 되겠네요. 서희 씨, 지금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가야죠. 그런데 솔직히 저 혼자 가기는 좀 겁이 나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건, 제가 같이 짊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장태성은 작은 상자 하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통화는 이 폰으로만 하세요. 그 안에는 새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쓰시던 핸드폰은 솔직히 누가 뭐 깔아놨을 수도 있어요. 도청, 위치 추적 같은 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요? 뉴스에서만 보던 얘긴 줄 알았는데. 대기업들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움직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태성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쪽 보세요. 저 검은 승용차 눈에 안 익지 않아요? 조금 떨어진 거리 모퉁이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차 원래부터 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인가요? 글쎄요, 저는 처음 보는 차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밖에 오래 서 있지 말고 얼른 안으로 들어가죠. 두 사람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 문을 닫았습니다. 장태성은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복은 어디다 두셨어요? 바로 그 옷부터 먼저 챙기죠. 방 옷장에 있어요. 잠깐만요. 금방 가져올게요. 서희는 방으로 들어가 비닐에 쌓인 어머니의 작업복을 꺼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얼룩이 남은 회색 유니폼이었습니다. 장태성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작업복을 살펴보더니 옷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은 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옷에서 아직도 냄새가 나요. 오래된 냄새가 아니라 화학약 특유의 냄새네요. 어떤 냄새예요? 제가 맡아도 돼요? 화학약 쓴 냄새 같아요. 이거 바로 전문기관에 보내서 성분 분석 받아야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두꺼운 비닐봉지에 작업복을 넣고 밀봉했습니다. 이 밖에 병원에서 받아온 다른 유품은 또 뭐가 있나요? 엄마 휴대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진이랑 녹음이 좀 있어요. 서희는 어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진, 음성 파일 전부 날짜까지 찍혀 있으니까요. 장태성은 휴대폰을 켜서 폴더 구조와 파일 목록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것만 해도 솔직히 사건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또 찾아왔죠? 혹시 예상된 방문은 없었나요?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방금 전에 접수된 건 때문에 잠깐 뵙고 싶습니다. 인터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벌써 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요? 장태성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습니다. 문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서류철과 태블릿을 든 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진화학 관련 긴급 점검 요청이 들어와서요. 혹시 유가족분께서 보신 것, 겪으신 것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서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공장에서 들은 이야기, 어머니의 상태와 녹음 파일 내용까지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메모와 녹음을 번갈아 하며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내일 바로 공장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함께 나오셔서 직접 어디가 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꼭 나가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 정도면 윗선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쪽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전 이제 무엇부터 조심해야 해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오늘 밤만큼은 이 집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안전한 숙소 하나 잡아둘게요. 서인은 급히 가방을 꺼내 여권, 기본적인 옷까지, 아이 물건, 어머니 휴대폰과 USB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먼저 할인이부터 데려와야 해요. 아이 혼자 두고는 제가 못 나가요.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이 있는 데부터 같이 가죠. 두 사람은 함께 할인이가 다니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나온 할인이는 엄마와 처음 보는 아저씨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장태성이 미리 알아본 작은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싸움이 길어질 순 있지만 끝이 없는 싸움은 아닙니다. 장태성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 억울한 거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중간에 제가 무너질까봐 겁나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사건 중간에 안 놓습니다. 끝까지 가서 어머님 억울함 풀어드릴 겁니다. 그의 말에는 가벼운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결의를 담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인은 장태성과 함께 방송국 스튜디오 안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오늘 녹화가 잡힌 거였습니다. 조명과 카메라 세팅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PD가 다가와 의자 높이를 한 번 더 맞춰줬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떨리시면 조금만 숨 고르셔도 됩니다. PD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해야죠. 오늘은 꼭 말해야 할 날이에요. 서인은 손을 꼭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모두 가리고 나가고 목소리도 바꿔드릴게요. 신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PD가 다시 한번 안심시키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서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붉은 촬영등이 켜지고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과 휴지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어머님이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PD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환풍기가 고장난 상태로 거의 반년을 그냥 두고 일만 시켰습니다. 서인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머니가 직접 찍어둔 사진이랑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쓰던 내부 문서도 일부 확보해 놨습니다. 서인은 준비해온 USB와 휴대폰을 꺼내 제작진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PD와 작가가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장이 강도그룹 계열사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PD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제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 장례식 날에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서인은 숨을 한번 삼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장례 첫날이었는데도 그대로 출국하신 거예요? 네. 공항 라운지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SNS에 올렸습니다. 서희는 캡처해둔 사진을 태블릿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PD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저도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녹화는 그렇게 어머니의 상황, 공장 내부의 문제, 그리고 시댁의 태도까지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온 서희에게 장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안에서 일하던 분들 몇 분도 익명으로 인터뷰에 나와주셨습니다. 정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서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김철수 씨 포함해서 총 4분이 나와주셨어요. 얼굴은 다 가리고 이름도 안 나오게 하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장태성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9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기업의 민난 숨겨진 산업재해. 모텔 작은 TV 앞에 앉은 서희와 하린이는 이불을 둘러쓰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분명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넘어가진 못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희는 무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강도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안에 신문과 태블릿이 널려 있었고 화면마다 그룹 이름이 박힌 뉴스 타이틀이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그룹 이름이 전국 뉴스 메인에 이렇게 깔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강도진 회장이 회의실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일단 좀 가라앉으세요. 소리만 지른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도훈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을 하라고? 하루 만에 주가가 10%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강도진은 신문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차미경은 창밖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진짜 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엄마, 지금 며느리 탓만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벌써 투자자들 다 뒤집혀 있는데요. 도훈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투자사 쪽에서 질문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메일이 끊이질 않아요. 언론 쪽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30건이 넘었습니다. 전부 다 답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당장은 다 거절해. 아무데도 나가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전해. 강도진이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공장 일단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 준비해. 겉으로라도 우린 조치한다는 모습 보여야지. 공장 가동을요? 아버지, 그럼 손실이. 도훈이 놀라서 말했지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불난 집부터 끄고 봐야 한다니까. 강도진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대진화학 공장 앞에는 이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피켓과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노동자 안전 무시하는 기업, 제대로 벌을 줘라.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 이제 그만하라. 구호가 공장담을 넘어 공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마스크를 쓴 철수가 피켓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말순 누님이 억울하게 간 걸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지. 그의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숨기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입 열어야지. 같은 시간 강도그룹 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당장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우선 문제된 공장은 전면 폐쇄하고 설비부터 싹 손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강도진이 대답하자 다른 이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정도로 과연 시장이 잠잠해질까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훈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팀은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외부 대응은 전부 여기서 통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난색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일반 사람들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피해자 쪽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 순간 차미경이 나섰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나서서 막아볼게. 어떻게 막으시려고요? 이미 방송까지 나갔는데 내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기자들, 사회 사람들 다 써볼 거야. 기사 방향부터 돌려야지. 나도 괜히 사교계 발 뻗고 다닌 거 아니야. 이럴 때 한번 써먹어야지. 그러나 이미 여론의 흐름은 크게 기울어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연일 강도그룹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골프라니 정말 최악이다. 이런 기업은 망해야 마땅해. 노동자를 뭘로 보는 거야? 오후 3시 강도그룹은 결국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연단에 선 사람은 도훈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안전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말씀은 이번 일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까? 기자가 파고들자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도훈은 애매한 답변으로 논점을 피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보상이나 사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최대한 성의를 다해 유가족분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기자회견은 추가 질문 없이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은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이번에는 강도그룹 계열사에서 산업재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측정 결과를 알리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깔렸습니다. 모텔 방 TV 앞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서인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아픈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때 옆에서 TV를 보던 할인이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다시 가? 여기 모텔 말고 우리 집으로요. 조금만 더 참자, 할인아. 엄마가 할 일 다 끝내고 그때 같이 집에 가자. 서희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장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씨, 방금 소식 들어왔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조사팀 꾸렸답니다. 정말요? 이제 진짜로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 흐름이면 국정감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사건이 더 크게 다뤄질 거예요. 서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장태성의 마지막 말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부터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쪽에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각 강도그룹의 또 다른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반격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서희라는 여자, 입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냥 두면 계속 나와서 떠들 거야. 차미경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간단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이면 돼. 근데 우리 쪽에 불리한 자료도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올 텐데요. 그럼 조작된 자료라고 밀고 나가는 거야. 요즘 사람들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게 만들면 돼. 게다가 내가 아는 기자들 많아. 그 사람들한테 이 며느리 욕먹을 만한 얘기 좀 흘려줄게. 그러나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서인은 용감한 고발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인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새벽, 어두운 모텔 방 안. 갑자기 할인이가 몸을 뒤틀며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힘겹게 토해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아, 왜 그래? 어디가 그렇게 답답해? 서인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인이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숨 쉬어봐. 크게 말고 아주 천천히. 서인은 딸을 끌어안고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바로 119 부를게.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이 숨이 너무 가빠요. 가슴도 아프다고 하고요. 지금 바로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할인이는 계속 목을 감싸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안에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조금만 버텨, 할인아. 지금 바로 병원 가니까 엄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서인은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30분 후 구급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할인이를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가 빠진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의사가 재빠르게 진찰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랬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요. 혹시 최근에 특이한 냄새를 맡았다거나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오래 계신 적 있나요?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아이의 가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화학 공장 근처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화학 공장이요? 어떤 공장인지 이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단번에 진지해졌습니다. 네. 친정어머니가 그 공장에서 일하셨고 그 일 때문에 제가 거길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가슴 사진부터 찍어보겠습니다. 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의사는 곧바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시간 후 촬영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서희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찍어보니 폐에 염증 반응이 보입니다. 그냥 단순 감기 수준은 아니에요. 의사는 모니터에 비친 흉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오는 양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많이 위험한 건가요? 아이한테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서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약도 같이 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할인이를 소아병동에 입원시키고 각종 서류를 처리한 뒤 서희는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아 장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할인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장태성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숨을 잘 못 쉬어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폐에 염증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게 공장 쪽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화학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어른도 아니고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요. 서희는 결국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쯤 지나 장태성은 병원 소아병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호흡은 좀 괜찮아졌나요? 조금 안정됐어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약도 맞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겁니다. 여기서 더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건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지원되던 의료비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산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끊어진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이번에는 장태성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이유는 못 들었어요. 그냥 오늘부로 중단이라는 지시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치료비는 제가 다 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형편이. 서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번졌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당분간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장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압박입니다. 그만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오후가 되자 병동 출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병동 드나들 때마다 신분증을 꼭 보여달라고 하네요. 간호사가 알려주자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서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위에서 오늘부터는 출입 관리 철저히 하라고 내려왔다고만 들었어요. 이상하네요. 타이밍이 너무 딱 맞네요. 장태성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서희 씨 발걸음을 좀 묶어두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움직이지 마세요. 저녁 무렵 사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포털 뉴스 메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뜬 것입니다. 악의적 제보자의 민낯. 서희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기사를 눌러보았습니다. 강도그룹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은 윤모 씨의 정체라고 되어 있네요. 장태성이 휴대폰을 함께 들여다보며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금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꾸몄다. 시댁과의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복수를 시도했다. 증거라고 내놓은 자료들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장들이 줄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니 사람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놨네. 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기사 누가 쓴 겁니까? 이 정도면 허위 아닌가요? 기사 하단에는 작성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미영 기자. 김미영 기자,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안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태성은 기사 내용을 스크롤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댁 얘기, 집안 얘기가 너무 자세합니다. 이건 분명히 안쪽에서 흘린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집안에서만 알던 얘기도 그대로 써놨어요. 서희는 팔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제 생각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그 사람 여기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예전에 자기 인맥으로 언론 분위기 바꾸겠다는 말한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슷한 기사들이 다른 매체 사이트에도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댓글창에는 비슷한 문장들이 복붙된 듯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론 조작입니다. 알바를 쓰든 조직적으로 쓴 거든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에요. 장태성은 기사와 댓글을 캡처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사 보면 진짜라고 믿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서희가 조용히 털어놓자 진짜가 결국 이깁니다. 우리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가면 바뀝니다. 장태성은 서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밤 10시 장태성은 사무실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원 근처에서 노트북을 켜고 법원에 긴급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부터 지켜야 합니다. 할인이 신변보호 신청, 지금 바로 넣겠습니다. 그는 전화로 동료 변호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병원 쪽에서도 출입을 이상하게 막고 있어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긴급보호 명령 신청부터 하시죠. 시간 끌면 안 되겠습니다. 30분 후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이 떨어졌고 병원 측에도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서희와 할인이에 대한 접근 제한, 보호 요청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공식으로 보호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는 절대 못 왔을 거예요. 서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도 방심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저쪽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날 밤 할인이의 호흡은 많이 안정되었고 열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새벽 무렵 할인이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도 이상하고 싫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 가요? 조금만 더 있자, 우리 딸. 엄마가 할머니 일 다 끝내면 그때 손잡고 같이 집에 가자. 엄마 지금 힘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울고 그래요? 그래.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프셨는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꼭 밝히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저도 도울래요. 엄마 옆에서 조용히 있을게요. 울지도 않을게요. 서희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엇이 있어도 지켜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편 강도그룹 본사에서도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언론 쪽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가 낸 공식 입장으로 좀 가라앉았냐? 우리 쪽 입장에 맞춰준 기사 몇 개는 나갔습니다. 차미경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도훈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좀 더 세게 밀어붙여. 저 여자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어놔야 해. 강도진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언제 접수할 거야? 그거 빨리 올려. 내일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법무팀이랑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도훈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선과 공권력의 관심이 점점 더 이 사건을 향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계산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태성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원 소아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서희를 본 그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환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많이 심각한가요? 서희는 봉투를 받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그냥 좀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장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벤젠, 톨루엔 같은 1급 발암 물질들이 그것도 많이 검출됐습니다. 정말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이 입으시던 작업복에서도 똑같은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장태성은 분석서를 펼쳐 그래프와 수치가 적힌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공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할인이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예요? 전에 봤던 삼촌이에요? 응, 할머니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도와주시는 변호사 아저씨야. 서희가 딸을 향해 소개하자, 안녕, 할인아. 나는 너희 엄마랑 할머니 일같이 돕고 있는 장태성 아저씨야. 장태성은 웃으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 왜 아픈지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인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아픈 것도 할머니가 일하시던 그 공장 때문일 수 있어서 그걸 밝히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쁜 짓 한 사람들 혼내주는 거네요? 잘 됐어요. 나쁜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맞아. 내 엄마가 지금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나쁜 어른들하고 싸우고 있어. 장태성은 아이에게도 이해될 만큼의 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태성의 휴대폰으로 또 하나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통화 후 곧바로 서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동료들 설득해서 병원 진료 기록들을 받아냈습니다. 15명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팠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15명입니다. 증상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들 숨 쉬는데 문제 생기고 기침이 심하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엄마만 아프셨던 게 아니었네요. 다 같이 아프고 있었던 거네요. 서희는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였습니다. 윤서희 씨 맞으시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청문회요? 제가 국회에 직접 가서 말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직접 오셔서 지금까지 겪으신 일과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서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날 저도 바로 옆에서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장태성이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나가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괜히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공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의원들 질문 흉내 낼게요. 이틀 후 정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 병동복도에서 서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실 때는 저희랑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희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시라서 그래요. 장태성이 대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대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각 강도그룹 쪽에서도 국회 청문회를 어떻게든 흔들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국회까지 가게 두면 안 돼. 입을 어떻게든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차미경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가면 그땐 진짜 끝장이야. 이미지도 사업도 다 무너질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뭘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국회의원 한 분 계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청문회 날짜부터 미뤄보자. 차미경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국회의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강도그룹 차미경입니다. 아, 차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로 잡힌 청문회 건 말입니다. 그 일정, 혹시 조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저희 쪽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부디 한 번만 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론의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라 일정 조정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그룹 규탄 집회부터 크게 한번 열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단체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환경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언론 쪽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자님들, 이거 끝까지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광화문광장에는 노동자 생명 지키기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강도그룹은 진짜 사과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기업, 지금 당장 처벌하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든 철수는 연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순 누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보다 남 걱정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아프고 끝나면 안 된다. 우리만 속으로 끙끙 앓지 말자고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누님이 못한 말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요. 사람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광장 대형 전광판에 갑작스러운 자막이 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진화학 공장에서 또다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작업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집회 현장은 일순 술렁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단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분명 또 안전장비 제대로 안 해놓고 사람들 그냥 일 시킨 겁니다. 뻔합니다. 병원 TV로 같은 속보를 보던 서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또 사람이 다쳤네요. 엄마 한 분으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네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덮지 못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요. 장태성이 조용히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서 저 사람들도 더는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즉시 현장 조사단과 특별감독팀을 꾸려 대진화학으로 향했습니다. 강도그룹 본사에서는 또 한 번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정도면 지방까지 다 뒤집히게 생겼는데, 청문회도 못 미뤘는데 사고까지 또 나버렸으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일단 아버지께 이 소식부터 올려야겠네요. 이미 상황을 보고받은 강도진은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는 보고를 듣고 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책임질 사람 정하자고 얘기가 나왔다. 누가 나가야 하냐, 그 말이야. 아버지, 그럼 제가 나가는 게 맞겠죠? 너라고 예외가 되겠니? 내 이름도 이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정도면 청문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사고까지 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진상을 서둘러 밝혀야 합니다.
청문회 일정을 이번 주 금요일로 당기겠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희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그래도 가야죠?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증거가 이미 우리 편에 많이 와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서희는 어머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엄마가 남겨둔 기록들, 사람들이 제대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엄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고 변호사님도 있고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이 할인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하늘에서 보면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밝게 웃는 딸을 안으며 서희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북한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증인석 앞에는 서희와 장태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희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증인 윤서희 씨, 이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하자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제가 아는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선서가 끝나자 회의실 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윤말순 씨는 대진화학 공장에서 6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서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올해 3월 갑자기 심한 기침과 숨이 차는 증세로 쓰러지셨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폐렴이라고만 들었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기록을 보고 나서는 그 말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어머니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휴대폰 안에 공장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어머니가 직접 찍고 녹음해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은 보좌관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미리 제출된 녹취록과 대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풍기가 고장났는데도 방치되었다는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금방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장례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시댁 쪽 가족들이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났다는 게 맞습니까? 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SNS에 올렸습니다. 서희는 준비해온 캡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공항 라운지 소파에 앉아 웃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크게 비쳤고 순간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강도그룹 관계자분 나오셔서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자 뒤편 참고인석에서 도훈이 일어섰습니다. 예, 저는 강도그룹 상무 강도훈입니다.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의 증언을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짚어서 말씀해 보세요. 골프 일정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거였고 갑자기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장모님의 장례보다 골프 일정이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야당 의원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증인이 제출한 내부 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화면에 안전점검 누락 현황 파일을 띄웠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면 안전점검이 3개월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가 덧붙였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15명의 진료 기록이 나열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의 시선이 다시 도훈에게 향했습니다. 강 상무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라니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여당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같은 공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만. 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서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따님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 딸 하린이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어서 며칠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서희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데서 온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살밖에 안 된 아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네. 할머니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침, 숨가쁨이 똑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물었습니다. 이 일은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서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그 말을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처럼 혼자 아픈 사람만 남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방청석, 잠시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제지하면서도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숨만 쉬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아픈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은 한 박자 쉬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회의실 앞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청문회 마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여러 개가 서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하고 싶었을 말을 제가 대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강도그룹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안건은 인사 및 책임자 문책이었습니다. 강도은 상무와 차미경 명예이사를 오늘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강도진 역시 회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경영 인생을 접는 자리였습니다. 문제가 된 공장도 전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깔겠습니다. 안전시설을 모두 새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경영진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진화학 공장에는 실제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환풍시설과 녹슨 배관들이 뜯겨나가고 최신식 환기 설비와 안전 장비들이 하나씩 들어섰습니다. 현장 한켠에서 이제는 안전관리팀장 명찰을 단 철수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말순 누님 덕분이야. 누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한 덕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일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들 좀 안심해도 된다. 네, 팀장님. 안전 먼저 챙기겠습니다. 동료들의 대답에는 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산재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재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실행이사 명찰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재단에서 실행이사로 일하게 된 윤서희입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현장을 직접 겪으신 분이라 많은 걸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희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속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서희는 의자에 앉기 전에 사진 앞에 한번 서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저 왔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일 열심히 할게요. 이제는 엄마처럼 혼자 아픈 사람 없도록 엄마 대신 제가 도와줄게요. 하린이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말고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할 거예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그래, 우리 하린이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몸 아픈 사람도 마음 아픈 사람도 다 도와주고 싶어요. 서희는 웃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실 거야. 우리 하린이 참 잘 크고 있다고. 6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대진화학 공장 정문 옆에는 작은 추모 벤치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윤말순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금속 명판에 새겨진 문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희와 하린이는 그 앞에 서서 준비해 온 꽃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엄마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 서희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엄마처럼 혼자 아프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없게 만들게요. 모든 사람이 그냥 숨 쉬면서 일할 수 있게 제가 계속 해볼게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살며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하린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하늘에서 할머니 지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지금도 우리 둘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파란 하늘 위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메모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장이 서희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알지 마라.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 함께 바꾸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새 설비 아래서 사람들이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고 철수는 매일 아침 같은 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부터 챙깁시다. 다치지 말고 무사히 끝냅시다. 네, 팀장님. 안전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서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긴 용기가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엄마 덕분에 세상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윤말순 할머니가 남긴 혼자 알지 말라는 말씀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며느리의 용기 있는 고발이 거대 기업의 민낯을 드러냈고 골프를 선택한 시댁의 오만함은 처절한 몰락으로 되돌아왔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승자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가운 무관심이 진짜 가족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서희처럼 홀로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